야 이년아, 넌 손이 없냐? 감히 내 아들을 부려먹어?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고작 자기 아들에게 수저를 놓으라고 시켰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죠. 새벽부터 혼자 음식장만 하고 상을 차리다 수저 한 번만 놔달라 부탁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지지 않고 곧바로 남편 뺨을 2대 후려치며 소리쳤어요. 그럼 네 손은 장식품이냐? 당장 꺼져. 며느리는 노예 취급하고 아들은 상전으로 떠받들던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구경만 하던 캥거루 남편. 저를 만만한 호구로 봤던 두 사람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린 사이다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2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 뛰어나게 예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어디서나 흔하게 마주칠 법한 그런 여자랍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비밀 하나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났는지, 그리고 저를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발등을 찍게 됐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친엄마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는 한참을 혼자 저를 키우시다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새엄마를 집에 들이셨어요. 그 여자는 처음 우리 집 문턱을 넘어올 때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사람처럼 굴었고 제 머리를 빗겨주며 이제부터 한 식구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를 저는 한동안 진짜라고 믿었더랬죠. 그런데 그 다정함이라는 게 결국 아빠가 일군 회사와 통장 잔고를 노린 가면이었다는 걸 알아채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 여자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조금만 더 참으면 그 늙은이 재산이 다 내 거라며 까르르 웃던 그 음성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벼운 껍데기에 불과한지를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돈 앞에서는 얼마든지 위조될 수 있다는 걸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결국 그 여자는 아빠에게 들통이 나서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어린 제 가슴에 남긴 상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물지 않았고요. 그 뒤로 저는 누가 저한테 친절을 베풀면 먼저 그 사람의 속셈부터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진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코웃음부터 났고 사랑한다는 말은 차라리 욕설보다 더 듣기 싫었더랬어요. 그런 제가 성인이 되고 회사에 들어가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빠가 맨몸으로 일궈 올린 그 탄탄한 중견기업의 외동딸이지만 누구한테도 그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기로요. 아빠의 그늘 없이 명함의 무게 없이 그저 나라는 한 사람만 보고 다가올 인연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명품 가방 하나 들지 않고 백화점 대신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사 입고 월급 받아 차곡차곡 모으는 척하며 평범하기 짝이 없는 직장인의 얼굴로 살아왔어요. 회사에서도 제가 사장의 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비서실장과 임원 몇 분뿐이었고 저는 기획팀 말단부터 시작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제 능력으로 자리를 만들어갔죠. 그렇게 살던 어느 봄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주문한 커피를 그 사람이 실수로 가져가는 바람에 말 한마디 섞은 게 시작이었는데 그날 그 사람이 저한테 보여준 그 미안해하던 표정이 어찌나 순박하고 어수룩해 보였는지 몰라요. 며칠 뒤 같은 카페에서 또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은 사과한다며 머쓱하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밀었고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하자 그저 환하게 웃으며 자기도 그렇다고 답하더라고요.
그 웃음에 사심이라곤 한 톨도 없어 보였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보였죠. 남편은 연애 내내 저한테 정말 살뜰했어요. 제가 야근하고 늦게 끝나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마중을 나와 무조건 집에 바래다 주었고, 생일에는 비싼 선물 대신 직접 쓴 손편지를 내밀며 부끄러운 듯 웃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가난한 집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배경이 평범한 사람이라서 더 마음이 놓였더랬어요. 돈을 노리지 않을 사람, 제 통장을 탐내지 않을 사람, 그저 저 하나만 봐줄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고 믿었거든요. 어린 시절의 그 깊은 상처를 이 사람이라면 정말로 보듬어 줄 수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저는 그 다정함의 가면 안쪽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결혼이 결정되자 우리 아빠는 하나뿐인 딸이 행여시댁 눈치라도 볼까봐 서울 한복판에 넓고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오직 제 명의로 전액 현금을 치르고 사주셨고요. 시댁에는 친정에서 작은 도움을 받았다고만 말씀드렸지, 그게 수십억짜리 집이라는 사실은 끝까지 알리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평범한 직장인 행세를 그대로 이어갔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 거실에 큰 창과 넓은 평수를 두고 이따금 친정에서 좀 보태긴 했나 보네라며 입을 삐죽거리실 뿐, 그 집에 진짜 값어치는 짐작조차 못하셨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연애 때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슬그머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양말은 거실 한복판에 벗어 던져놓고 먹은 그릇은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 안부를 살피면서도 제가 몸살이 나서 끙끙 앓는 날엔 죽 한 그릇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결혼이라는 게 다 이런 거겠지 싶어 꾹꾹 참아냈고,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음식 솜씨가 영광이네라며 핀잔을 줘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 맞이한 어느 설날,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와 야야, 너희 집이 넓고 깨끗하니까 이번 설은 거기서 쇠자. 음식만 네가 다 해놔라. 우린 차례만 지내고 가게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더라고요. 처음 차리는 명절상에 손이 어찌나 떨렸는지 몰라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사온 동태포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혀 한 장 한 장 부쳐내는데 부엌 안에 기름 냄새가 자욱하게 차올라 머리가 다 어지러지랬거든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안 치고 식혜까지 끓이느라 어느덧 점심도 거른 채 오후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실 쪽을 흘끔 돌아보니 남편은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손에 쥐고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어요. 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그 사람은 한 번도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시어머니 도착하실 시간이 코앞이라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여보, 어머님 곧 오시는데 상에 수저만이라도 좀 놔줘.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번 더 부탁했어요. 진짜 손이 모자라서 그래. 수저만 놔주면 돼. 그제야 남편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고 식탁 서랍에서 수저를 꺼내 식탁 위로 탕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그 짜증 가득한 소리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려찍는데도 저는 그저 명절이라 예민한가 보다 하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섰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초인종 소리도 없이, 노크 한 번 없이 현관 도어록에 비밀번호가 띠리릭 눌리는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가
마치 당신 집 안방 들어오듯 성큼 거실로 들어서시더라고요. 손에 든 핸드백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던 시어머니의 시선이 하필이면 수저를 막 내려놓고 어슬렁어슬렁 소파로 돌아가던 아들의 뒷모습에 가서 꽂혔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썹이 험악하게 치켜 올라가는 게 보였고 저는 본능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아니, 너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부려먹어? 시어머니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굵고 거친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좁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제 머리가 옆으로 획 꺾이면서 귓속이 한순간에 멍해지더라고요.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번졌고 뺨에서는 불에 댄 듯한 화끈한 열기가 솟구쳐 올라왔어요. 뺨에서 올라오는 그 화끈한 열기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제 안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새엄마의 그 새된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고 결혼 후 며칠 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바로 세웠고 입안에 고인 피 섞인 침을 꿀꺽 삼키며 거실 소파 쪽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 뺨을 후려치는 그 장면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다 봤으면서 입을 해 벌린 채 그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말리지도 않고 어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한마디 따지지도 않고 자기 아내가 한 대 더 맞을지도 모르는 그 위태로운 순간에 그 사람은 그저 구경꾼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 무심한 눈빛 하나가 시어머니의 손바닥보다 100배는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 순간 연애 시절 카페에서 부끄럽게 웃던 그 얼굴도 야근하는 저를 꼬박꼬박 데려다 주던 그 정성도 결혼식 날 영원히 지켜주겠다며 제 손을 꼭 잡던 그 다짐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종이짝처럼 구겨져서 발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의 다정함은 그저 잘 만들어진 가면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머릿속을 휘젓는 데까지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행주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 앞치마 끈을 풀어 의자에 걸쳤어요. 그러고는 한 걸음, 두 걸음 거실에 있는 남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거든요. 제 발걸음 소리가 어찌나 또렷했는지 시어머니가 뒤에서 야, 너 어디가? 어디 가냐고 하며 소리치는 것도 마치 다른 방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 앞에 우뚝 멈춰섰고 남편은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어색한 미소를 띠며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오른손을 들어 그 사람의 왼쪽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거실에 울려 퍼졌고 남편의 고개가 옆으로 휙 꺾였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저는 곧바로 왼손을 들어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한 번 더 후려쳤어요. 두 번째 손바닥이 닿는 순간 그 사람의 입에서 하는 헛바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뺨을 손으로 감싸 쥔 채 얼이 빠진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어머 전현이 미쳤네 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두 손바닥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을 그대로 느끼면서 입을 열었어요. 네 손은 장식품이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게 나오던지 그 말을 뱉어내는 저 자신이 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저인데 그날따라 제 목구멍에서 나오는 음성이 마치 다른 사람이 것처럼 묵직하고 단호하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말이라도 변명해 보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 표정을 본 순간 그 입을 도로 다물어 버렸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아 한쪽 손으로 뒷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입에서는 어이구, 어이구, 내가 못 살아, 혈압 올라서 죽겠네. 조상님 낯을 어떻게 보냐. 하는 곡소리 같은 외침이 흘러나왔고 다른 한 손은 가슴을 탕탕 두드리고 있었어요. 영락없이 다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못된 꼴 당하는 그림이었지만 저는 그 어설픈 연기에 단 1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들이 빤히 보고 있는 앞에서 천천히 111을 눌렀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사람이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잽싸게 몸을 돌려 소파를 등진 채 한쪽 팔을 길게 뻗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침착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여기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저를 폭행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주소를 불러주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를 더 당황하게 만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자세 그대로 야, 너 이년아, 내가 언제 무단으로 들어와. 감히 시애미를 경찰에 신고해? 너 그러고도 사람이냐? 하며 악을 썼고 남편은 제 핸드폰을 향해 다시 손을 뻗으며 야, 끊어. 빨리 끊으라고. 집안일 가지고 왜 경찰까지 불러. 라며 길길이 날뛰었거든요. 저는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입술이 자꾸 떨려서 한번 꽉 깨물고 나서야 말이 나오더라고요. 집안일? 너희 엄마가 내 뺨을 때렸어. 이게 어떻게 집안일이야. 남편은 제 말에 잠깐 흠칫하더니 곧 다시 어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런 거잖아. 이를 그렇게 키울 거 있어? 하며 우물거렸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이지 이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자기 어머니의 그늘에서 한 발짝도 어선하지 못한 인간일까 싶어서 헛웃음이 다 나왔어요. 결혼 전엔 분명 저를 최우선으로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게 결국 보여주기용이었다는 게 그제야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벨이 울리며 경찰관 2분이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짧은 사이에 자세를 고쳐 앉으며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경찰관 양반, 전현이 글쎄 우리 아들을 때렸어요. 시애미를 신고하고요.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입꼬리만 잠깐 비틀었을 뿐 따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제 왼쪽 뺨을 경찰관 쪽으로 살짝 돌려 보였거든요. 시어머니의 두툼한 손바닥 자국이 제 얼굴에 5손가락 모양 그대로 시뻘겋게 도드라져 있었고 그걸 본 경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그분은 수첩을 꺼내며 저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물었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경찰관들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따로 분리해서 조사하기 시작하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향해 야, 너 뭐하니? 빨리 어떻게 좀 해봐. 하며 종주먹을 휘둘렀어요.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저와 어머니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지만 결국 저에게는
단 한마디 사과도 건네지 않았고 어머니의 옆구리를 부축해 일으키며 어머니, 일단 본가로 가시죠. 여기 있어봐야 좋을 거 없어요. 하고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결혼 반지가 끼워진 제 왼손을 슬쩍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에 박힌 그 작은 금속 고리가 어찌나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던지 당장 빼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 저는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고 집안에 정적이 내려앉자 그제야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부엌에는 아직 다 붙이지 못한 전 반죽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갈비찜이 어느새 졸아붙어 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입에 댄 거라곤 아침에 마신 미지근한 보리차 한 컵이 전부였더라고요. 그래도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가장 가까운 야간 응급실을 검색했고 코트만 대충 걸쳐 입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응급실 접수대 앞에 섰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제 뺨을 보고는 흠칫 놀라며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진단서가 필요해서요. 폭행당했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니 그분이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시고는 부어오른 부위에 손가락을 가볍게 대시며 아프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으려 두 눈을 부릅떴죠. 새엄마의 일로 한 번, 결혼이라는 큰 결심으로 또 한 번, 두 번이나 무너졌던 제 인생을 이번엔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진단서 한 장을 손에 꼭 쥐고 응급실 문을 나서던 그 밤바람이 어찌나 매섭게 뺨을 후려치던지 저는 그 차가운 공기를 한 모금 깊이 들이마시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울지 않겠다고, 절대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를 우습게 본 이 집안 사람들 모두 그 대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치르게 만들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진단서가 든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창밖을 멍하니 내다봤어요. 거리에는 명절 분위기에 들떠 가족끼리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이 보였고 어느 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면서 결혼이라는 두 글자에 제가 얼마나 큰 환상을 품고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그 시큰함을 꾹꾹 눌러 삼켰어요. 지금 무너지면 진짜로 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집 안방 들어오듯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던 그 현관, 남편이 짜증을 부리며 수저를 내려놓던 그 식탁, 제가 뺨을 맞고 휘청거렸던 그 부엌 입구까지요. 그 모든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을 또렷하게 비춰주더라고요. 이 집은 분명히 단 1원도 빠짐없이 우리 아빠가 오직 저를 위해 제 명의로 사주신 집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안방의 침대도 부엌의 식기 한 점도 거실 소파의 작은 쿠션 하나까지도 그 사람들에겐 손가락 하나 댈 자격이 없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욱신거리는 뺨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결혼 후 처음으로 그 넓은 침대 한가운데가 그렇게 시리고 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신기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서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마치 종이에 적은 목록처럼 또렷하게 한 줄 한 줄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어록 교체, 변호사 선임 검토, 통장 비밀번호 변경, 명예 서류 확인. 그 목록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제 그 사람이 제 뺨을 맞는 모습을 보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그 무심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서 욕조물이 다 식을 때까지 멍하니 그 장면을 곱씹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건 둘이 손을 잡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라고 누가 그랬는데 이 결혼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저를 자기 어머니의 그늘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한 방향뿐이었구나 하고요. 그 깨달음이 어찌나 시리던지 따뜻한 물속에서도 등줄기에 한기가 돌더라고요. 욕실에서 나와 머리를 말리고 옷을 갈아입은 뒤 저는 곧장 핸드폰을 들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열쇠 수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사장님이 오전 안에 와주시겠다고 하시기에 저는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모델로 부탁드린다고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도 괜찮다고 지문 인식까지 되는 걸로 해달라고 덧붙였어요. 그 짧은 통화를 마치고 나니 손바닥에 어느새 땀이 살짝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떨림 속에서도 제가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장님이 도착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동안 저는 그 옆에 서서 익숙한 손놀림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드라이버가 돌아가는 소리, 새 부품이 끼워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새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 나는 그 맑은 전자음 소리까지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제게 새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 누구도 절대 짐작할 수 없는 숫자 조합을 천천히 눌렀어요.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새 도어록의 불빛이 푸르게 깜빡이는데 그 순간 어찌나 가슴이 후련하던지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있던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사장님이 떠나신 뒤 저는 새 도어록 앞에 한참을 서서 바라봤어요. 이제 이 문은 오직 제가 허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었고 이 안의 공기는 오직 제 숨결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죠. 결혼한 뒤로 줄곧 제 것이 아닌 듯 어색하게만 느껴지던 이 집이 그 도어록 하나 바꿨다고 비로소 제 집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거실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하며 그 해방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흘렀을까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현관 쪽에서 띠띠띠 하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대로의 번호를 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고 곧이어 삑 하는 거절음이 2번, 3번 연달아 울리더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번엔 쾅쾅쾅 하고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리며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야 이년아. 시애미가 왔는데 문을 걸어 잠가. 당장 안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제 뺨을 후려치던 그 거친 음성이 이번엔 문 밖에서 더 세대고 더 험악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고 화면 속의 시어머니는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문 열어. 당장 문 열고 나와서
우리 아들 뺨 때린 거 무릎 꿇고 사과해. 너 같은 년이 어디 시어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 저는 그 외침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인터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한자, 욕설 한자가 빠짐없이 그 안에 담기기 시작했죠. 그분은 자기가 어제 며느리 뺨을 때렸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으신 듯 오로지 자기 아들이 한 대 맞은 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동네가 떠나가라 욕설을 퍼붓고 우리 집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라느니 친정에서 도대체 뭘 가르쳤느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어차피 이것도 다 증거가 될 테니까요. 야, 우리 엄마 빨리 문 열어드려.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 한 톨, 어제 일에 대한 미안함 한 조각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어머니의 체면, 자기 집안의 체면, 그 두 단어만이 빙빙 돌고 있었거든요. 저는 짧게 헛웃음을 한번 흘리고는 또박또박 끊어서 대답했어요. 내가 왜 남한테 문을 열어줘야 하니? 네 엄마 네가 데리고 가. 그리고 진단서 뗐으니까 두고 보자고. 전화기 너머에서 그 사람이 잠깐 숨을 멈췄다가 곧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야, 너 진단서 하나 뗐다고 무슨 유세냐? 그깟 종이 한 장으로 뭘 어쩌게. 그 말이 어찌나 가소롭게 들리던지 저는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차분하게 응수했어요. 너도 곧 경찰서에서 조서 쓸 준비나 해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여전히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문을 두드리며 악다구니를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렌 같은 외침을 한참 더 녹음한 뒤에야 천천히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옆집과 윗집에서 한꺼번에 인터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며 경비실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곧이어 경비원 아저씨 두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 화면 너머로 경비원 아저씨가 시어머니의 팔을 정중하게 잡으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내려가시죠 하고 달래는 모습이 보였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내가 이 집 시엄인데 왜 내가 끌려가야 하냐며 발버둥을 치셨지만 결국 엘리베이터 쪽으로 질질 끌려가시더라고요. 바로 거실로 돌아와 핸드폰의 녹화 파일과 통화 녹음 파일을 하나씩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핸드폰이 망가지거나 분실되는 일이 생겨도 이 증거들만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했으니까요. 파일이 하나씩 업로드되는 동그란 표시를 바라보고 있으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결혼 반지를 빼서 화장대 위 작은 보석함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금속 고리가 상자 바닥에 닿으며 또르르 구르는 그 작은 소리가 어쩐지 제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명절 분위기에 들뜬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가 어찌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던지 마치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떨어진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가만히 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무너진 게 너무 많았고 무너진 그만큼 다시 단단하게 세워야 할 것들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친정에서 챙겨주신 등기권리증과 매매계약서, 그리고 제 명의로 된 통장 사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고 보니 종이 위에 또렷하게 박힌 제 이름 3글자가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집은 분명히 제 것이었고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제 마지막 성벽이었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유난스럽게 자기 공간이라고 못 박아둔 안방 옆 작은 서재였거든요. 그 사람은 평소에도 제가 그 방 근처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고 가끔 청소기를 돌리겠다고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손대지 말라며 신경질을 내곤 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란 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법이라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어제 그 사람이 제 뺨이 맞는 모습을 보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그 순간부터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서재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는데 손바닥에 식은 땀이 살짝 배어 나왔어요.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 공간이 어쩐지 처음 마주하는 낯선 사람의 방처럼 서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망설임을 누르고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어요. 안에서는 종이 냄새와 옅은 커피 향이 묘하게 섞여 흘러나왔고 저는 우선 책상 서랍부터 천천히 열어봤어요. 위 칸에는 평범한 영수증과 회사 명함들이 어지럽게 들어있었고 두 번째 칸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는데 세 번째 칸을 열어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말았는데요. 그 안에는 빳빳한 A사 용지 한 묶음이 클립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맨 위 종이에는 신우이의 동글동글한 글씨체로 카페 창업 예산안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신우이가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는 결혼 전부터 어렴풋이 들어왔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집 서재 안에 숨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장씩 넘기는데 그 안에는 상가 임대 보증금이며 월세, 인테리어, 견적서, 커피 머신 가격, 심지어 직원 인건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신우이가 점 찍어둔 자리는 강남의 꽤 번화한 골목이었고 그 일대 시세를 보니 보증금만 해도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손끝이 점점 더 차가워졌고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만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종이 맨 아래쪽에 신우이의 글씨가 아닌 남편의 글씨로 또렷하게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마포집 담보로 신용대출 한도 최대로 뽑기.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쭉 내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마포집이라는 건 우리 아빠가 오직 저를 위해 사주신 이 아파트를 말하는 거였고 그 사람은 지금 그 집을 자기 동생 카페 차려주는데 담보로 던져 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종이 가장자리를 꽉 움켜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고 그래도 모자라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야 했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한번 내쉬는데 그제야 책상의 모니터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어제 그 난리통에 황급히 본가로 도망치느라 미처 닫지 못한 카카오톡이 거기 그대로 띄워져 있었거든요. 화면 위쪽 상단에는 신우이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 두 사람이 며칠에 걸쳐 주고받은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잡아 스크롤을 위로 한 줄 한 줄 올려보기 시작했어요. 대화의 첫머리에는 신우이가 오빠한테 자기 카페 자금이 모자란다며 어리광 섞인 투정을 부리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걱정 말라고 대답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봤어도 가슴이 시렸을 텐데 그 아래로 이어지는 대화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결국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새언니 모르게 담보대출부터 실행하자. 어차피 한 식구잖아. 이번 설에 친정에 며칠 보내놓고 그때 서류 슬쩍 빼서 처리하면 돼. 걔는 의심도 안 할걸. 그 메시지를 읽는데 어린 시절 새엄마의 목소리, 조금만 더 참으면 그 늙은이 재산이 다 내 거라고 까르르 웃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속에 다시 울려 퍼졌어요. 두 장면이 마치 하나면 안에 겹쳐지듯 머릿속에서 출렁거리는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서 한참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답니다. 다정한 척 다가왔던 그 사람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결국엔 새엄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제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우는 대신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모니터 화면을 가까이서 한 장, 멀리서 한 장, 대화 시간이 잘 보이도록 또 한 장,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꼼꼼하게 촬영했고 책상 위에 펼쳐놓은 예산안 서류와 그 사람의 친필 메모도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촬영을 마친 뒤 저는 모든 파일을 그 자리에서 곧장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별도의 외장 메모리에 한 번 더 옮겨 담았죠. 새엄마에게 당했던 시절에 저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흔들리는 손끝과는 별개로 머릿속은 차갑고 명료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한 줄 한 줄 분명하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은 저는 핸드폰 주소록을 천천히 넘기다가 대학 시절 한 학번 위 선배 이름에 손가락을 멈췄어요. 지금은 가사 사건과 부동산 분쟁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분이었고 평소에도 안부 정도는 종종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2번 만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떨리는 숨을 한번 가다듬은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선배, 저예요. 좀 도와주셔야 할 일이 생겼어요. 선배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챈 듯 곧장 자기 사무실 주소를 불러주면서 지금 당장 와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응급실에서 받아온 진단서와 그날 밤 경찰관이 남기고 간 사건 접수번호, 오늘 아침 도어록 앞에서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리던 동영상, 그리고 방금 막 확보한 카페 예산안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까지 모든 자료를 USB 하나에 가지런히 정리해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어요. 선배의 사무실에 도착해서 자료를 하나하나 펼쳐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동안 선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안경테만 매만지며 듣기만 하셨어요. 제 설명이 다 끝났을 때 선배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가만히 한번 두드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집을 그 사람이 단독으로는 절대 손댈 수 없게 묶어두는 거야. 처분 금지 가처분의 가압류까지 가장 빠른 절차로 같이 진행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어요. 부탁드릴게요. 빠를수록 좋아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가방끈을 어깨에 단단히 메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그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점점 더 또렷하게 형체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배의 사무실에서 나온 그날부터 제 일상은 마치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처럼 한치의 어긋남 없이 흘러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켜서 선배가 보내준 진행 상황 메시지를 확인했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는 이어폰을 꽂은 채 그날 밤에 녹음해둔 시어머니의 욕설 파일을 한 번씩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 거친 음성이 귓속에서 울릴 때마다 가슴이 시리긴 했지만, 동시에 제가 지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종소리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선배는 정말 빠르고 정확한 분이셨습니다. 사무실에 다녀온 다음 날 오후에 곧장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가압류 등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손에 받아든 그 순간 제 이름 옆에 또렷하게 박힌 빨간 글자들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짚어보는데, 이 작은 활자 몇 개가 그 사람의 손목을 단단히 묶어버린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은 제 동의 없이 이 집의 벽돌 한 장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 사람으로부터 짧은 문자 몇 통이 와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본가에 잠깐 가 있을 테니 마음 좀 가라앉으면 연락 달라느니,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랬을 뿐이라느니, 그런 너스레가 가득한 메시지들이었거든요. 그 글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헛웃음만 나왔고, 저는 그저 캡처 한 장씩 떠놓고 묵묵히 클라우드 폴더에 차곡차곡 쌓아둘 뿐이었어요. 어떤 사과도 어떤 변명도 없이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 묻힐 거라고 믿는 그 안일한 태도가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인간인지를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부르르 진동을 시작했고, 화면을 흘끔 내려다보니 그 사람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저는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 한쪽 빈자리로 옮겨가서야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곧바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고함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아,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멀쩡한 집에 가압류를 걸어? 우리 동생 카페 자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 사람의 외침이 다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모든 패를 다 까놓을 테니까요. 한참을 길길이 날뛰던 그 사람은 결국 숨이 차오르는지 잠시 말을 멈췄고, 그제야 저는 차분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내 부모님 돈으로 산 집을 왜 내 마음대로 하려 그래? 너 도둑놈이야? 수화기 너머가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이 숨을 흡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고, 잠시 후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저 동생을 돕고 싶은 마음에 잠깐 알아본 거였다느니, 진짜로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느니, 그저 계획 단계였을 뿐이라느니. 저는 그 너스레가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핸드폰을 입가에 좀 더 가까이 가져가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너 설날에 내 친정 보내놓고 서류 빼돌리려고 했잖아. 그 카톡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번에는 정말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무어라 입을 때려다 다시 닫고 때려다 또 닫는 그 어색한 헛바람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어요. 결국 끝까지 마땅한 말 한마디를 내놓지 못한 그 사람은 작게 욕설 한마디를 흘리고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 잠깐 사이에 손바닥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슬쩍 옷에 닦아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폭격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점잖은 척 얘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로 시작하던 문자가 답장이 없자 곧장 본색을 드러내며 험악한 욕설로 변해가더라고요. 너 같은 게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는 말부터 친정 부모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냐는 말까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표현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핸드폰 화면을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문자를 일일이 캡처해서 날짜별로 폴더에 정리했어요. 손가락이 조금 욱신거리긴 했지만 이 한 통 한 통이 모두 법정에서 빛을 발할 황금 같은 자료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데 우리 동 현관 앞에 누군가 어깨를 잔뜩 늘어뜨리고 서 있는 게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한 채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옆에 끌고 서 있는 모습이 어쩐지 낯선 사람처럼 보였죠. 저를 발견한 그 사람은 불이 나게 다가오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짝 옆으로 피하며 거리를 두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 대 더 보낸 다음 혼자 올라가서 집 앞 복도에 도착했고 그 사람이 뒤따라 올라왔을 즈음엔 이미 제가 제 도어록 넘어 안전한 자리에 들어와 있었죠. 잠시 후 인터폰 화면이 깜빡이며 그 사람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한쪽 손에는 작은 가방을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를 어색하게 쓸어넘기며 카메라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고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일단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응? 여보라는 그 두 글자가 어찌나 가소롭게 들리던지 저는 인터폰 너머로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을 그 사람 옆에서 들어왔던 호칭인데 이제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손바닥이 다시 욱신거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또렷한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네 짐은 내일 본가로 착불로 보낼게. 2번 다시 이 집에 얼쩡거리지 마. 수화기 너머에서 그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화면 너머로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 사람은 도어록을 손바닥으로 한번 탁 치며 짧게 욕을 흘렸고 곧이어 목소리를 누그러뜨려가며 사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제 귀에는 마치 다 식어버린 음식 냄새처럼 미지근하고 메스껍게만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고 인터폰을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결혼 반지 하나 빼놓는데 그렇게 많은 결심이 필요했던 제가 이제는 한 사람을 인생에서 통째로 도려내는 결정을 이렇게 담담하게 내리고 있다니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했죠. 그날 밤 저는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선배가 며칠 전 보내준 이혼 소장 초안을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사유란에는 폭행과 폭언, 부당한 재산 편취 시도 같은 표현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첨부 서류 목록에는 진단서와 경찰 사건 기록, 도어록 앞 동영상,
카카오톡 캡처본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그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결혼식 날 제가 손에 꼭 쥐고 있던 부케 꽃다발이 묘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그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시들어 있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는 평범한 부부가 도란도란 저녁을 마무리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저처럼 깊고 단단한 결심을 다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차가운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며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요. 이혼 소장 초안을 검토한 그날 밤 이후로 제 안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점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왕 끊어내기로 한 인연이라면 미련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도려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요. 그 사람과 시어머니는 저에게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받아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결국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다음 한 수, 또 그 다음 한 수를 차분하게 그려나가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대출까지 막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손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점점 더 어리석은 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며칠 사이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한패가 되어 무언가를 작당하고 있다는 낌새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고 변호사 선배는 통화 때마다 마음 단단히 먹어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니까라며 조용히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들이 둘 수 있는 수는 뻔했고 어떤 패를 던지든 결국엔 자기 발등을 찍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며칠 새 시누이까지 끌어들여서 단톡방까지 만들어 저를 헐뜯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의 사촌 형수 되시는 분이 조용히 귀띔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저 욕설이나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회사로 찾아가 며느리를 망신시키자느니 직장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줘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들자느니 그러면 친정에서도 손을 떼지 않겠느냐는 그런 얄팍한 작당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웃기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성벽 안으로 걸어 들어오려고 하는지 저 사람들은 아직도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우습기까지 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일부러 정문 회전문이 잘 보이는 자리에 잠깐 멈춰 서서 로비 한가운데를 한 번씩 둘러봤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기 위해서요. 회사 보안팀장과는 미리 통화를 해서 혹시라도 외부에서 저를 찾는 손님이 소란을 피우면 즉시 알리되 제 신호 전에는 절대 강제로 끌어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거든요. 그 광경이 벌어진다면 결말은 제가 직접 매듭 짓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점심을 막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길에 결국 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회사 1층 로비 한가운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안내데스크 앞에서 누군가 새된 목소리로 제 이름 석자를 악쓰듯 부르고 있더라고요. 익숙한 목소리에 등줄기가 서늘해진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글쎄, 시어머니와 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안내 직원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한 손에는 손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무슨 종이 한 뭉치를 쥐고 흔들면서 입가에 거품이 일 정도로 험악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 사람은 그 옆에 어정쩡하게 서서
어머니를 말리는 신용만 살짝 하고 있을 뿐 정작 입으로는 회사 직원들이 다 들을 만한 목소리로 자기 아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한마디씩 흘리고 있더라고요. 로비를 오가던 직원들과 외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고 안내 데스크의 어린 직원은 어쩔 줄을 몰라 얼굴이 새빨개진 채 수화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지 똑똑히 듣고 그 사람이 옆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한 장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이 회사에 박지원이라는 년 있지? 그년 좀 당장 끌어내려. 그년이 내 귀한 아들 돈을 빼돌리고 시어미를 경찰서에 쳐넣은 천하의 패륜녀야. 시어머니의 외침이 로비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또렷하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던지 지나가던 직원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가쪽을 돌아보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은 옆에서 어머니의 팔을 잡는 척하면서도 자기 목소리만큼은 일부러 또렷하게 키워가며 거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회사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제 아내입니다. 저는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걔는 자기 시어머니까지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모으는 척하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손발이 오그라들도록 가증스럽던지 저는 잠시 헛웃음이 다 나왔어요. 결혼식장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평생 지켜주겠다며 잡아주던 그 두 손이 지금은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자기 아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니요. 가슴 한구석이 시리긴 했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시린 감정 위로 곧장 차갑고 단단한 다른 무언가가 덮어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잠시 대기, 제가 신호 줄 때까지 절대 손대지 말것, 이렇게요. 회사 안에서 누군가 난동을 부리면 곧장 끌어내는 게 보안팀의 일이지만 이 광경만큼은 끝까지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보안팀장은 곧장 알겠다는 답을 보내왔고 멀찍이 두 명의 직원과 함께 자리를 잡은 채 제 신호만 기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손끝에 떨림 한 점 없이 또박또박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제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시어머니와 그 사람도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한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목소리로 삿대질을 시작했어요. 전현 왔다? 야, 너 이년아. 너 같은 독한 년이 이 회사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오늘 너 회사에서 잘리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가야겠다. 저는 그 외침에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저 양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은 채 두 사람을 가만히 마주보고 섰어요. 마치 벌레가 책상 위를 기어다니는 모습을 내려다보듯 차분한 시선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내려 본 다음 다시 그 사람 쪽으로 천천히 옮겨갔죠. 그 시선을 받은 그 사람은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입꼬리를 한번 비틀어 보이고는 시선을 슬쩍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추태야? 제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하게 흘러나가던지 로비를 가득 메우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잦아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차가운 한마디에 잠깐 기가 죽은 듯 입을 다물었다가 곧 다시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을 시작하셨거든요. 추태? 추태는 니년이 부린 거지. 야, 너 같은 거 시집 보낸 친정 부모가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
내가 오늘 여기서 다 까발려 줄 거야. 친정 부모라는 그 네 글자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제 어금니가 저도 모르게 한번 꽉 다물렸어요. 어린 시절 새엄마에게 짓밟혔던 우리 아빠의 마음,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라면 이 비싸고 넓은 집까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사주신 그 마음이 시어머니의 더러운 입에 올려진다는 사실이 제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마지막 화약의 작은 불씨 하나를 떨어뜨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폭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하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와 그 사람이 점점 더 많은 패를 스스로 까놓고 있다는 걸 저는 그 누구보다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로비의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디선가 휴대폰 카메라의 작은 셔터음이 한두 번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멀리 회사 정문 쪽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누군가 안으로 들어서는 익숙한 실루엣을 슬쩍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제 가슴이 저도 모르게 한 박자 크게 뛰었어요. 그 뒷모습만 봐도, 그 어깨의 기울기만 봐도, 그 걸음의 무게만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외부 주요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우연히 이 광경과 마주치신 분, 바로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자 제 인생에서 단 하나뿐인 든든한 기둥, 우리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임원 몇 분과 비서실장을 양옆에 거느리신 채 로비 한가운데를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계셨어요. 처음엔 평소처럼 회장실로 곧장 올라가시려는 듯 보였는데 로비를 가득 메운 소란을 듣고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익숙한 목소리 한 자락이 귀에 박혔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와 그 사람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아빠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저는 멀리서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의아한 듯 한쪽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친정 부모를 욕하는 말이 한 번 더 흘러나오는 그 순간 아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아빠는 평소에 절대로 큰 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회의를 주재하실 때도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아빠는 비서실장에게 짧게 무언가를 지시하시더니 곧장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시어머니와 그 사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황급히 그 뒤를 따랐고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던 직원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길을 비켜드렸어요. 그 엄청난 위압감에 시어머니와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세댄 외침이 한순간에 뚝 끊겼고 그 사람은 어색하게 떠있던 미소를 황급히 거두며 두 손을 슬그머니 양옆으로 내렸거든요. 두 사람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자기들에게 이런 시선을 던지는지 짐작도 못한 채 그저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고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빠는 두 사람 앞에 한 발자국 거리를 두고 멈춰 섰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내려 가신 다음 묵직한 음성을 입가에 올리셨습니다. 당신들 지금 내 회사에서 내 딸한테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요? 그 한마디가 로비 천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시어머니는 그 외침에 그 자리에서
어깨를 움찔 떨며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셨거든요. 내 회사, 그리고 내 딸. 그 네 글자가 시어머니와 그 사람의 귀에 동시에 박혀 들어가는 그 순간을 저는 멀찍이 서서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마치 한겨울 새벽 공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잿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어찌나 또렷하던지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어라 변명을 시작해보려 했지만 정작 입에서 나오는 건 의미를 알 수 없는 헛바람 소리뿐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옆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한쪽 무릎이 살짝 꺾이는 게 보였고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거든요. 이 거대한 회사의 진짜 주인이 자기 아내의 친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들이 그토록 우습게 짓밟던 그 며느리가 바로 이곳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이 그제야 한꺼번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후려치고 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아빠 옆에 가서 섰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시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제 얼굴을 살피셨고 며칠 전 시어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짚어보시더라고요. 그 짧은 손길에서 아빠가 얼마나 깊은 분노를 누르고 계신지가 그대로 전해져 왔고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 줄 한 줄 간략하게 풀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설 전날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다 어떻게 뺨을 맞았는지, 그날 밤 응급실에서 어떤 진단서를 받아왔는지, 다음 날 아침 새로 바꾼 도어록 앞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욕설을 쏟아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서재에서 동생의 카페 자금을 위해 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 어떤 모의를 했는지까지. 제 설명이 한 줄씩 이어질 때마다 아빠의 어깨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가는 게 손끝으로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마지막 한마디를 마치자 아빠는 짧게 숨을 한번 내쉬시고는 시어머니와 그 사람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뿐인 딸 귀하게 키워서 비싼 집까지 사서 시집 보냈더니 감히 내 딸을 때리고 감히 내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그 음성이 어찌나 묵직하게 울려 퍼지던지 로비를 가득 메운 직원들 중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그 사람은 두 손을 모은 채 아빠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자, 장인어른, 오해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장인어른. 그 네 글자가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한번 흘리고 말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도대체 누구의 사위인지조차 짐작 못한 채 제 등 뒤에서 카톡을 주고받으며 작당을 하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그 호칭을 입에 올리는 모습이 어찌나 가소롭던지요. 아빠는 그 사람 쪽으로는 시선 한 번 주지 않으신 채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짧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경찰 불러. 영업방해죄로 당장 다 잡아넣어. 비서실장이 곧장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신고를 넣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달은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그러고는 무릎걸음으로 아빠 앞으로 다가오며 오열하기 시작했거든요.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옆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신 듯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하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페륜녀라 부르며 침을 튀기던 그 입에서 이제는
사돈어른,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그저 자식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는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는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시리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분한 정적 같은 게 가슴 가운데에 가만히 내려앉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두 사람을 향해 단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으신 채 마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짐승을 내려다보듯 차가운 시선을 던지셨어요. 그러고는 짧게 한마디를 떨어뜨리듯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때린 집안한테 자비란 건 없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어깨가 부르르 떨리는 게 보였고 시어머니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잠시 후 회사 정문 쪽에서 경찰관 두 분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고 아빠는 직접 그분들을 향해 다가가시더니 기업 오너로서의 자격으로 영업방해에 대한 정식 처벌을 요구하시는 동시에 제 가방에서 미리 꺼내 챙겨두었던 폭행 진단서 사본까지 함께 건네셨거든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의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시어머니와 그 사람은 결국 양쪽 팔을 한 명씩 잡힌 채 로비 밖으로 천천히 끌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두 발을 버둥거리며 야, 이년아, 너 두고 보자.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하고 악다구니를 쓰셨지만 그 외침마저도 회전문 너머로 밀려나가면서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들리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은 끌려나가는 내내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지 못했고 그저 바닥을 향해 푹 떨어진 그 정수리만이 마지막으로 제 시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한 바퀴를 다 돌고 다시 멈춰선 그 자리에서 아빠는 옆에 서 있는 제 어깨에 묵직한 손을 한번 얹어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손의 무게 안에는 미안함과 든든함이 한꺼번에 담겨 있다는 걸 저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제야 비로소 며칠 동안 어깨에 단단히 묶어두었던 긴장의 끈 한 가닥이 슬그머니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난동은 두 사람의 인생의 단순한 흠집 정도가 아니라 영영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남기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직원들과 외부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영업방해죄로 경찰서에 끌려간 두 사람은 그날 밤 곧장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고 거기에 며칠 전 제가 받아두었던 폭행 진단서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의 무게는 단번에 몇 곱절로 불어났거든요.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닌 명백한 폭행과 영업방해라는 두 가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의 사촌 동생이라는 분이 경찰서로 달려와 두 사람을 빼낼 합의금을 마련해 보겠다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같은 식구끼리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 있느냐고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짧게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식구라고 부르려면 식구다운 짓을 했어야지요. 그 집안과 저는 이제 남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다봤어요.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들끓거나 시리지가 않았고 오히려 한겨울 새벽 공기처럼 시원한 무언가가 폐 깊은 곳까지 차분히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얹은 채 살아왔는지를 그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변호사 선배는 그날 이후로 정말이지 인정사정 없이 일을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그러니까 폭행 진단서, 도어록 앞 동영상, 시어머니의 욕설 문자, 그 사람과 신우이의 카톡 캡처본, 그리고 회사 로비 난동의 CCTV 영상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법원에 제출되었어요. 재판부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검토한 끝에 부부관계의 파탄이 전적으로 그 사람과 시댁 쪽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악의적인 재산 편취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해 주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 응접실에 앉아 그 종이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친정에서 사주신 마포의 그 비싼 집은 당연히 제 단독 소유로 온전히 지켜졌고 그 사람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막대한 액수의 위자료까지 저에게 토해내야 한다는 판결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종이 위의 활자들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짚어가며 읽는데 어쩐지 눈물 한 방울이 톡 하고 무릎 위로 떨어지더라고요. 슬퍼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짊어지고 살았던 그 깊은 트라우마가 비로소 한달락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라는 게 너무도 또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에 관한 소문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다니던 직장에까지 그 사실이 퍼지면서 그 사람은 결국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통보받게 되었거든요. 한순간에 직장도, 돈도, 아내도, 그리고 친정에서 받아왔던 그 비싼 집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은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빈손으로 본가의 좁은 방 한 구석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신우이의 카페 창업 계획은 당연히 산산이 부서졌고 신우이는 매일같이 집에 틀어박혀 오빠와 어머니를 향해 패악질을 부려댄다는 이야기가 가끔씩 제 귀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 살게 된 그 집은 이미 예전의 그 집이 아니었어요. 좁아터진 오래된 빌라 거실조차 꿈에서나 그릴 수 있는 풍경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들은 서울 외곽의 곰팡내 풀풀 풍기는 좁고 퀴퀴한 반지하 방으로 짐을 옮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천장이 낮아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그 작은 방 안에서 세 식구가 서로의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며 매일같이 지옥 같은 싸움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저 담담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던 어느 늦은 오후 변호사 선배가 가벼운 안부 전화를 걸어오시면서 그 집 근처를 우연히 지나간 지인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며칠째 쏟아진 폭우에 그 반지하 방의 하수구가 역류해서 더러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그 사람이 양동이를 들고 정신없이 물을 퍼내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다 젖어버린 이불을 껴안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비참하던지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조차 차마 오래 쳐다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더라는 그 이야기였죠. 선배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모양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설 전날 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이나 만지작거리며 수저 한번 놓기 싫어하던 그 모습이 어디선가 다시 떠올랐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자기 집 안방이냥 누르며 들어오던 그 거침없던 손짓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날 두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발로 차버린 것이 도대체 어떤 황금알이었는지를 이제는 두 사람도 뼛속 깊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번 걷어찬 복은 다시 줍고 싶어도 줍지 못하는 법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한 해방감 같은 게 잔잔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통쾌하다거나 후련하다는 그런 가벼운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오랜 시간 닫혀있던 창문 하나가 활짝 열리는 그런 종류의 평온이었죠. 이혼이 마무리된 뒤로 저는 회사에서 더 이상 제 신분을 숨기지 않았어요. 평범한 직장인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기획팀의 핵심 인재이자 동시에 회사의 후계자로서 한 발 한 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빠는 그동안 저에게 미안했던 시간들을 다 갚아주시기라도 하실 작정이신 듯 든든한 기둥처럼 늘 제 뒤를 지켜주셨고 어린 시절 새엄마에게서 비롯된 그 깊은 상처도 아빠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저녁 식사 속에서 천천히 아물어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같이 떠먹는 그 평범한 풍경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마포의 그 비싼 아파트도 한때는 모욕과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던 그 거실도 이제는 오직 저의 향기로만 채워진 온전한 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가끔은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결혼식 날 부케를 꼭 쥐고 있던 그 시절의 저를 떠올려 보곤 해요. 그때의 저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 말라고. 결국 너는 너답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사람들을 찾지 않았고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제 인생의 문 앞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새엄마에게 받은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두 번째로 헤집어 놓았던 그 결혼이라는 긴 터널을 저는 마침내 제 두 발로 걸어서 빠져나왔죠. 터널 끝에서 마주한 그 환한 햇살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그 빛을 한참이나 가만히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이지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누군가에게 짓밟혔던 마음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상처받았던 마음도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창가에도 따뜻한 불빛 하나가 오래오래 머물러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린 시절 새엄마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오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일어선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배신당한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인생을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에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사연자님처럼 단호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